안녕하세요. 류현우의 블랙북스의 진행을 맡은 모경재입니다. 오늘은 국제 무대의 최전방에서 북한 외교의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리얼 라이프에 대해 류전 대사대리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외교관들의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제가 직장인이라서 월급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북한 외교관들은 월급 얼마나 받나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월급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월급은 한 400부터 1200달러 사이입니다. 뉴욕이 제일 많이 받는데 대체로 외교관 월급이 1000부터 한 12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네바라든가 그 스위스 주재 대표부가 월급이 좀 높아요. 한 800유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대체로 월급을 책정하는 주기가 한 3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재정송에서 대표단이 나와가지고 해당 나라들을 돌면서 물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조사한 기초에서 이제 거기에 상응하게 외교관들의 월급을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월급 외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라든가 뭐 복지 혜택 이런 거는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이제 외교관들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교육비를 이제 국가가 절반 이상 다 보상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비 지원도 굉장히 잘해 줍니다. 그런데 뭐 북한 외교관들은 뭐 의료 혜택이라든가 뭐 그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서 이제 일체 비용을 다 본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예, 뭐 사람 중심의 주체성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는 그런 북한이 아이러니하게도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욕하는 그런 자본주의 나라들보다도 의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아이러니하죠. 해외로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의 업무는 좀 어떤가요? 대사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용사 업무를 100%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을 분실했을 경우에 요건을 다시 재발급하는 그런 용사 업무도 대사관에서 하고요. 해외에서 실종, 체포, 구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외무성을 통해서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한 그런 사업은 한국이나 다 똑같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 외교관들의 경우 해외에 파견될 때 가족 일부를 본국에 두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실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해외 파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해외 파견될 때에는 자식 한 명만 동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북한 외교관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 해외에서 상주하고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자식들 2명 중에서 1명은 무조건 볼모로 떨고 놓고 1명만 데리고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 이제 자식을 떨고 놓을 때는 대체로 친정엄마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 먹어도 이제 울고 아내들이, 그리고 또 좋은 그 예쁜 옷을 보고도 그걸 또 우리 자식한테 사줘야 되겠는데 못 사주니까 그런 안타까움에서도 또 웁니다. 제가 그 외무성에서 근무할 때인데 저희 선배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자식이 2명이 있는데 그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중에서 언니를 떨고 놓고 동생을 데리고 나가는 거로 아마 합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부모들이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역에 나갔는데 평양역에 가보니까 완전히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헤어질 시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둥켜 안으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배웅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아마 아내가 이걸 보다가 차마 보지 못하겠던 모양이죠. 그래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해외로 나갔는데 이제 나가면서 친정엄마한테 그걸 맡깁니다, 아이를. 근데 친정엄마도 뭐 몇 달 같이 있어 보니까 얘가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같이 입원을 했다가 한두 달쯤 지나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 찾아와가지고 국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좀 어떻게 연락을 해서라도 좀 데리고 오게 빨리 대책을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쌍둥이들은 이제부터 한 아이처럼 취급을 해라라는 그 해외 파견 규정이 따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 체제에 자신이 없었으면 봉건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벌모제도를 아직까지도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성애와 같은 그런 천륜, 그 인륜을 막 악용을 하면서 진짜 한 가정을 완전히 이산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점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총화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총화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북한에서는 또 토요일에는 토요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그 어떤 행정 업무도 하면 안 됩니다. 대체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북한 사람들도 토요일이 되게 되면 대사관 안으로 다 들어와요. 토요 학습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과를 놓고 보게 되면 우선 당생활 총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시 말씀 침투, 뭐 다시 말해서 교시 말씀 학습을 따로 하고 그 이후에 또 뭐 김일성, 김종일, 김정은의 노작 학습과 같은 그런 정치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회 뭐 이런 학습들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또 이제 용화 학습, 용화문헌 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김정은의 혁명활동 소식을 이제 다큐로 찍어가지고 그걸 감상하는, 그 시청하는 그런 걸 보고 용화문헌 학습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풀 코스로 처음부터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토요 일과에 따른 그런 정치 학습만 쭉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하는 총화랑 이렇게 해외에서 하는 총화랑 다른 점이 있나요? 토요일 날에 100%다 해외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하는 토요 학습이나 해외에서 하는 토요 학습이나 그 같은 학습 제강을 가지고 같은 날에 진행되는 건 전 당 쪽으로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총화를 위한 자료를 본국에서 해외 대사관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보내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안 메일을 통해서 이제 서로 보안 메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메일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또 변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또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거를 또 해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습 제강을 뽑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에는 소신고래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예.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외교관들도 뭐 분명 감시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감시를 받아요?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제 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했으며 또 어떤 내용으로 토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행정적으로는 대사한테, 당적으로는 촉당비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대표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시끄러우니까 대체 사람들이 나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라고 그저 가서 보고를 하고 나오는 게 제일 무난하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 현지 생활을 하시다 보면 실생활을 이제 하셔야 되다 보니까 장 같은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 같은 것도 좀 누군가와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끼리 절대 못 보죠.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들이 뭐 하나의 버스에 집체적으로 이제 타서 이제 장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장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해외 그 활동, 대외 활동 원칙에는 해외에서 2인 1조로 활동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2명이서 활동하지 않게 되면 혼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누가 보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명이서 활동을 하라라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실례로 이제 주재국 외무성과의 관계 그리고 현지에 있는 외교단과의 관계 모든 걸 다 그 인터넷을 기반한 이메일과 SNS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히 인터넷을 접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이들인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에 다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를 치고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우리 반에서 뭐 수학 숙제가 뭔지 뭐 국어 숙제가 뭔지 하는 걸 다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자면 또 인터넷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마다 몰래 인터넷을 하게끔 그렇게 뭐 허락을 하죠. 아빠들도. 예. 인터넷을 업무적으로든 교육용 목적으로든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을 하셔 보셨겠지만 하다 보면 빠지거든요. 예. 이상한 것도 찾아보고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어떤 거를 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처음 나와서 제가 검색을 했던 게 뭐 김정일, 뭐 김일성, 뭐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서치를 하면서 몰랐던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검색어가 뭐였어요? 김종일하고 그 구글에 서치를 해보니까 뭐 고구마 줄기처럼 다 나오더라고요. 예. 김종일을 서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제가 이 김종일인데 와이프가 4명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 외무성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기관에 그 종사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이혼 경력이 있으면 전번에도 최선희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혼 경력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출세를 하지 못해요. 근데 뭐 이 사람은 네 번씩이나 이혼 경력도 있고 최고 지도자한테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끼셨겠네요. 멘붕이 오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자기네 대로의 세계는 또 따로 있고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또 따로 있구나. 예,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기준이 적용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식이 우리 장군님께서는 뭐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셨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실제적으로 배뚱뚱이가 무슨 김종일이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쪽잠에 제기밥이에요. 예, 누구도 믿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대사님 사실 북한에서 인텔이시잖아요. 아무리 인텔이라고 해도 이거는 알 수 있는 영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접해야지만 이것을 알게 돼 있는데 북한에 이거 모든 걸 자료 유입 자체를 다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이요 뭐 다 차단했던 거고 지금도 차단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기에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그런 거 안에서는 사실 좋긴 한데 제일 힘드신 건 뭐예요? 해외 나와서 힘드신 점도 있으시잖아요. 북한보단 너무나도 좋으니까 뭐 힘든 게 없어요. 사실 북한보단 너무나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든 줄 몰라요. 상대적으로 한국에 와서 거기에 있을 때 저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야, 우리도 저렇게 한심하게 살았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북한에 비하면 또 해외에 나와 있을 때가 정말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상대성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외로 파견된 외교관들 자체가 체제 위험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이나 본국 차원에서 대책이나 이런 게 혹시 마련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저는 눈 감고 아웅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면담 스케줄 짜는 것도 다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 이제 뭐 전화로 통지하기 전에 이메일 뭐 SNS를 통해서 조율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활동에서도 인터넷이 사활적인 곳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평판은 솔직히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북한 외교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지로 파견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런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겪는 좀 굴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2017년 9월 6일에 저희가 이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연회를 했습니다. 대체로 9월 9일 날이 북한의 공화국 창건 기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경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 호텔에 예약을 해가지고 연회를 또 송대하게 또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9월 6일 날에 이제 우리가 연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보이콧을 했거든요. 여기에 항거한다는 그런 표시로.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시리아, 쿠바까지도, 그러니까 북한의 우방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보이콧을 했습니다. 뭐 준비를 다 뭐 200명 범위로 또 호텔하고 예약을 또 해야죠. 사전 준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치욕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웨이터들 보기도 막 안쓰럽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리셉션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기본 외교 행사 때에는 북한 외교관들이 100% 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이 있는 초상 휘장을 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초상 휘장을 달고 가게 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북한 노스코리아 외교관이라는 걸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선 뭐 아무래도 말 속다가 하나둘 이렇게 하나둘 피해간 제 곁에서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예. 그때 또 뭐 이거 왕따라는 기분이 확 들거든요. 그 북한이 핵을 가진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의 외교관이라면 해외 나가면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느끼세요? 핵 보유국 강국이란 위상 이런 걸 느끼세요? 제가 쿠웨이트에 임명돼서 이제 2016년 12월 달인가 그때 전화기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 회사의 매장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카드를 내니까. 근데 제 앞에 현지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초상입장 달고 있는 걸 보더니 이제 툭 돌아서서 저보고 하는 말이 휘 하면서 선짓으로 미사일 날아가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또 뿡 하면서 핵폭탄이 이제 터지는 그런 또 흉내를 내면서 저보고 미사일 코리아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또 돌아서면서 이 친구가 근데 당신네는 그 사신고사총으로 이렇게 사람을 쏴서 죽이냐?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핸드폰에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 위상이라는 게 정말 일반 시민한테도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국가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거기에 외교관이라는 그 자체가 조금 치욕스러운 것이죠. 제가 해외에 나와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그런 점이 우리 북한 외교관들은 왜 자꾸 핵과 미사일,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 정권을 방패막이 하는 그런 활동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제일 첫 번째 가는 의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외교의 제일 큰 사명이 제도 사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뭐 핵,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것을 그러니까 자국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거로 이제 포장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과 활동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다른 외교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왜 계속 이런 쓸데없는 일에만 자꾸 몰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뭐 어느 대표부는 인권 활동 잘 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계속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인권의 불모지가 북한 당국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 시스템 자체를 고쳐나가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올토당토한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북한 외교관들한테 인권과 관련된 그런 이거는 그만합시다. 지금까지 류전 대사대리로부터 북한 외교관들의 리얼 라이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도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외교관들이 대신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에 씁쓸해집니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외교관들 발언에 대해 너무 뻔뻔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류전 대사대리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들의 속내는 실제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